지금 2월 17일 날 재무부 차관 그리고 파이널스 타임즈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 SLR 규제를 5%였던 거를 3%로 낮춰줄 걸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곧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 자본금 비율이 JP모건 같은 경우 아마 뭐 몇천조 될 겁니다. 좀 몇백조 될 거예요. 5% 비율을 3%로만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의 금융기관, 은행들에서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규모가 1.8조 정도에 달해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총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사이즈가 1.1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도 더 많은 1.8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장중에서 30년물 금리가 5% 찍었다고 그래서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막 그 한참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의미가 분명히 퇴색이 큰 의미 없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어떤 소비 부진이라든가 생산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GDP라든가 GDP 성장 자체가 부진이 되면 페드에서 어떤 조치를 낼까요? 우리가 보통 25bp 스몰 스텝 하지 않습니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을 만큼 실타를 많이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티브님이 도은 앵커가 은근 세일즈 피치가 좋아. 3프로 라이브 커머스에서 먹거리를 엄청 사 먹게 되네. 근데 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 순댓국 나왔을 때 저는 순대만 먹었잖아요. 왜냐면 저는 순댓국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초콜릿이 맛이 없으면 막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못해요. 근데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는데 저렴해 심지어. 다른 데 살 수 없는 가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셔야죠. 그래야 돈 버는 겁니다. 앞으로도 3%한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말도 안 되는 핫딜 가격으로 두바이 초콜릿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00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기회 사실 V자 반등 해가지고 이거 내가 기회 놓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또 이제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게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위기까지 오늘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컸던 게 사실 무디스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묻혔어. 네. 2023년도에 피치 영국 이제 신용평가사 사실 뭐 영국 신용평가사니까 미국 투자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에 무디스가 최초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는 사실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의회에서 이렇게 완전히 데드락이었잖아요. 이 합의를 서로 못하고 계속 가는 이런 데드락이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 2011년 8월 당시가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였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또 한 2달, 3달 있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2011년 당시 2011년조차도 그 피치 때문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돌이켜보시면 2023년 가을이 그 물가가 아직 안 떨어져서 금리 인하 없겠네? 라고 해서 떨어진 그 이유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뭐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상당히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을 좀 낙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견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출연 때부터 제가 하반기에 분명히 이 경기 훼손, 관세로 인한 경기 부진 또 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이제 발표가 언제쯤 분명히 될 텐데 그게 언제인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그것도 좀 되게 의외였거든요. 마이너스 0.4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건 이따 해석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었고 소비가 이제 리테일 세일즈 개인적으로는 리테일 세일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요? 네. PC라는 게 중요하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미국의 그 소매 판매하고 서비스 쪽의 소비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PC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FMC에서도 PC 관련된 물가를 보는 것이고 근데 이 소매 판매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인가 0.4%인가 나왔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입 물가가 지난주 발표됐는데 살짝 또 뜨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관세 때문에 분명히 역시 시장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기회 요인도 제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만 하반기에
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조금 더 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는 오늘 해봐야 되는 시간에?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여파를 살짝 먼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그날 밤에 증시에 엄청난 좀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는데 장중에 뚝 떨어지고 바로 회복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이 관련한 빅스 뭐 이런 변동성 지표에 있어서의 시그널은 좀 어땠나요? 금방 어떻게 괜찮아진 건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네, 해석을 네. 하려고 갖고 왔는데 네. 뭐 우리가 늘상 빅스 변동성이 뭐 잦아졌느냐 이거는 해묵은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좌측이 빅스, 우측이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 극단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스큐 지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2011년도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당시고. 지금이 무디스고 2011년에는 S&P. 네, 헷갈렸습니다. 네, S&P 가. S&P 먼저, 그다음 피치, 그리고 2023년도에 피치, 그다음에 가장 최근 5월 네. 16일 날 무디스. 그때 보시면 빅스 지수조차도 더 치고 막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2023년만 살짝 올라갔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하락을 하고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스큐 지수조차도 최근 것만 보더라도 최근이 지금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초장기를 그려왔기 때문에 네. 5월 16일 이후에 이 스큐 지수조차도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그때 아까 모두에 살짝 설명드렸지만 네.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 좌측은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고 배경이 뭐였고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당일 기준으로 이후 1개월, 3개월, 1년 주가 지수가 S&P 500이 어땠느냐, 달러화 지수가 어땠느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땠느냐. 네. 시장이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도표로 보여드린 게 오른쪽 그래프고 그래서 뭐 더 깊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요번에 무디스 물론 무디스가 미국 베이스의 회사고 신용등 이 평가를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감은 좀 있지만 네.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을 들으면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신용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없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뭐 부채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음모론도 좀 있더라고요. 아주 확실히 네. 앵커님은 참 영민하세요. 음모론 좋아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가 네. 이 업계 자문사까지 합치면 한 33년째인데 매년 예산안 합의를 하잖아요. 네. 6월인가 7월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연초에도 그런 전망을 살짝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이제 하원이든 상원이든 또 커미티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또 하원에 올라가고 또 땅땅땅 때리고 또 상원 땅땅 때 이게 이제 법제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갑론을박 있고 핑퐁을 하죠. 그래서 모디파이를 합니다. 수정 뭐 던졌다가 이거 좀 바꾸자 이런 과정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시면 이 8월에 신용 등급을 매번 강등을 시켰잖아요. 8월에. S&P 500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이게 OMB라고 해서 미국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국이 있어요. 최종 예산을 관장하는 네네. 백악관 바로 직속에 그 OMB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법안이 9월인가 10월인가까지 절차가 제가 오래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예산안 행정 절차까지 제가 외우고 있질 않아서 네. 그러니까 항상 이 9월 10월 정도가 이 예산안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한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이번에는 좀 빨리 온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감세로 인한 이 재정 수입 악화되는 문제를 관세를 갖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연초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미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이 정도가 작고 강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요 타이밍에는 항상 이 예산안 때문에 뭐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그의 일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될 거고 트럼프의 아직 영이 살아 있다고 보면 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뭐 희망이긴 한데 공화당의 강성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정 적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건실하게 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제 뉴스도 지금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 압력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건 하여튼
그 결론부터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통과될 거라는 희망과 예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본격적으로 다룰 네.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저는 그렇게 DB 지난번에도 왜 하반기에 DB 분명히 올 텐데 그걸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이제 소비라든가 생산자 물가 이런 수입 물가 말씀드렸지만 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제 펀더멘털에 또는 그걸 반영하는 주식의 DB 그렇게 깊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최근에 4월 달에 시장이 그리고 트럼프가 마음을 확 바꿨던 게 이제 국채 시장의 그럼요. 엄청난 변화 때문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4.4, 4.5 조금 높은 수준이긴 네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대기하면서 그 investing.com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네. 장기 그래프를 쭉 봤거든요. 1980년도, 79년도, 78년도 당시에 10년물 금리가 몇 %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18, 19%였습니다. 18%. 10년물 금리가 와.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2019년도 당시 네. 20년도 40년 동안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채권 매니저를 잠깐 했던 출신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 채권 매니저들 아주 꿀 빨았던 시기죠. 자고 나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추세적으로 그렇죠, 떨어져요. 그렇죠. 이 올랐다 떨어졌다 할 때 이 오른 국면이 공교롭게 예산안 합의하는 그 진통의 구간에서 항상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이 지금 현재 예산안 재정 적자 무슨 이자가 뭐 국방비보다 더 많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어차피 하는 얘기니까.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노이즈가 많고 미국 국채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 여러 거 중에 하나 뭐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왜 미국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 실타는 굉장히 풍부하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그 2월 17일로 기억하는데 미국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차관이 나와서 SLR이라고 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5월 15일 날 The Financial Times 기사를 인용하면서 로이터에서 지금 그래프 제가 기사 그 캡션을 떠왔는데 로이터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를 인용하는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겁니다. 하단의 지금. 기사. 기사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 요약하면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 인용을 하면서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실제로 지금 검토하고 곧 시행할 거다라는 기사가 드디어 뜹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LR이라고 그래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그래서 전 세계 은행 사실 금융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행이 망가지면 이게 시스템 위로 번져버리거든요. 그 좋은 예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였어요. 네. 부동산 조금 흔들린 게 그냥 막 번진 게 파생상품 연계해서 은행이 망가졌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나 BSI 전 세계 이제 이 BSI가 은행들 규제 관리하는 공통의 관리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기관인데 BSI가 전 세계 은행들한테 니네가 투자하고 있는 총 엑스포저 대비해서 자본금을 이만큼을 최소한은 확충을 해놔. 라는 규제 비율입니다.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평균 3%는 반드시 지켜. 엑스포저 대비 3% 정도는 자본금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GSIB라고 해서 글로벌 important,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민은행이나 미국 같으면 JP모건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이 레버리지 비율 3%를 5% 속도표를 조금 더 빡세게 규제를 적용을 해요. 지금 2월 17일 날 재무부 차관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 SLR 규제를 5%였던 거를 3%로 낮춰줄 걸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곧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그 은행들 자본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몇 조인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크니까 자본금이 몇십 조, 몇백 조란 말이에요. 저희 피모건 같은 경우 아마 뭐 몇천 조 될 겁니다. 몇백 조 될 거예요. 5% 비율을 3%로만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뭐 인다이렉트 비더 경매할 때 투자하고 이런 거 다 빼고라도 미국 내의 금융기관 은행들에서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규모가 1.8조 정도에 달해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얼마 전에 4월 달 뭐 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본 은행에서 무슨 미국 국채 팔아서 미국 국채 금리가 뜨네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팔았던 미국 국채 규모가 우리나라 돈 26조 정도 되거든요.
일본이 총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사이즈가 1.1조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중 한 1.8%밖에 안 되고요. 일시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자, 1.8조 정도를 미국 은행에서만 미국 국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총 갖고 있는 규모보다 그난 몇 프로나 많은가요? 1.1조 달러를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보다도 더 많은 1.8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게 5%가 가네 무슨 어젠가요? 장중에서 30년물 금리가 5% 찍었다고 그래서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막 한참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의미가 분명히 퇴색이 큰 의미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정책 금리 중에 미국 정책 금리가 지금 상단 4.5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동결했죠. 마음만 먹으면 아까 제가 왜 모두의 미국 경기 부진이나 이걸 반영하는 미국 주시장의 딥이 생각보다 이렇게 얕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예상하는 이유가 큰 축 중에 하나가 페드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죠. 다행히 저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의 트렌드가.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어떤 소비 부진이라든가 생산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GDP라든가 GDP 성장 자체가 부진이 되면 이제 페드에서 어떤 조치를 낼까요? 우리가 보통 25bp 스몰 스텝 하지 않습니까? 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 있을 만큼 실타를 많이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 중앙에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니까. 네. 그런 면들로 볼 때 딥이 그렇게 깊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미국제 투자하셨던 분들 귀가 막 이렇게 커지셨거든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도 T로 시작하는 ETF 있잖아요. 배당도 네. 많이 주는. 네네. 이미 연초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 금융규제 완화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보통 언급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그게. 자, 지금 다음 사태는 국가별 미국채 보유 현황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중국이 되게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네. 4월 들어 조금 판 것 같아요. 4월 들어서 그것도 관세 정확한 하면서. 수치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새벽이라서 24조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네. 아까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이 중국이 갖고 있는 미 국채 현황이거든요. 과연 팔고는 있죠. 몇 년 동안 계속. 네. 근데 최근에 파는 게 조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국도 막대한 규모로 외환 보유고를 저장을 할 텐데 위안화로만 갖고 있겠습니까? 달러도 갖고 있고 다변화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해묵은 얘기 가장 안전한 국가가 어딘가요?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죠. 참고로 신용등급 강등 요번에 돼서 미국하고 같은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 오스트리아입니다. 가장 높은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9개 중에 룩셈버그,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하여튼 호주 이런다는 네. 말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런 나라들보다 미국이 더 불안한가요? 지금 보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나 국가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한 10개 국가라고 한다면 네.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추세가 위로 우상향하고 있죠. 네. 미국 채권을 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오면서 보니까 이게 미국 국채를 다 파는 세라메릭하고 그냥 노이즈 정도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안심시켜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차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달러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시장에서의 기회 요인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회와 위기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팩트셋이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 실적 관련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무르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마다 기업 실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지금 지난 토요일 현재로 S&P 500의 1사분기 기업 실적 발표 92% 실적 발표했고 그 중에 78%가 EPS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EPS 주당 순이익 성장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78%가 과거 5년 평균 77%, 과거 10년 평균 7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관세 영향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속도대로 가면 분기 이익 성장률이 YOY로 13.6%라고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사운드한 수치냐면 평년적으로 12에서 한 15% 정도 사이를 정상적인 수치라고 봐요. 13.6% 분기별로 이익 성장이 괜찮다는 얘기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2, 4분기 때부터는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괜찮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2, 4분기,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에 따른 어떤 뭐 마진율이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형세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승인 신청 건수가 2025년도 지금 4월 17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매년도에 자사주 매입 승인 신청 건수가 뭐 가장 많은 게 2023년도에 372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런데 4월 17일까지만 상반기 일부까지만 377빌리언 달러를 신청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딱 끝나면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절대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호재죠. 기업 기회 요인 중에 하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참 뭐 재수없는 표현이시겠지만 제가 자랑을 좀 하면 제가 어제 이 그래프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 KPX 전망하고 오라클이 이제 IT 쪽에 가장 뭐 공룡 기업이지 않습니까? RPO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주잔고예요. 저게 실적이 얼마나 괜찮아지고 있느냐인데 뭐 오라클을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IT 쪽에 AI 성장세가 아직 여전히 살아 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어제 저녁 뉴스부터 지금 구글 지금 제미나이 뭐 2.5 발표하고 막 하면서 AI 쪽에 얘기가 다시 막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세 때문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려서 그렇지 AI 투자, 뭐 데이터 센터 투자, AI 성장세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업단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뭐 관세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조금 훼손이 되고 약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멘텀이 또 한번 이 살려주는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예산안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는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저는 경기 펀더멘털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트럼프 이제까지 우리가 그 트럼프의 관세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채찍 때문에 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반기부터는 아마 트럼프의 당근 감세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정책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 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러면 경기 어떤 부진을 상쇄하고도 또는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심한 뭐 어떤 식의 딥이 오긴 오겠지만 그렇게 깊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요약드릴 수 있는 기회 요인. 흔들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 흔들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기회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좀 서포트해주지 있어도 않을까. 조금 다시 한번 시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차피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말까지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우상향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제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허들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뭐 이런 이슈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예산안 합의하고 맞물리는 시점에 그 재무부에서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그래서 재무부 그 일반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재무부가 항상 목표 범위를 일반 계좌에서 갖고 있는 잔고의 목표 범위를 8천억 달러에서 한 8,500억 달러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지난 중간에 RQA죠.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발표라는 게 우리 목표 잔고를 8천억에서 8,500억 달러 정도 유지할 거야.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지금 파란색이 목표 잔고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그래프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2월부터 보더라도 지금 재무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잔고에서 돈을 빼서 뭐 사회보장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정부 어떤 뭐 공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TGA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산안 합의가 딱 되면 이걸 다시 끌어올려요. 이 말은 시중의 유동성 풀리고 있었던 게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기적인 어떤 뭐 위험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는 실시간 물가 지표가 이게 1.92%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CPI나 PPI 이런 것들은 한 달 정확하게는 한 달 반 이연에서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2020년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지 스리니바산 CTO인 발라지 스리니바산이 웹 3.0 개발자들한테 얘들아 이 CPI 이런 것들이 항상 뒤늦게 발표하는 그 자료라서 물가의 어떤 실시간 흐름을 알기가 힘드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물가지표를 개발을 해봐라고 해서 그때 당시부터 만들어서 개발한 아주 그 절대적인 수치는 틀려요. CPI 정부 발표하고. 근데 패턴은 굉장히 정확하게 예견을 잘해줍니다. 제가 지금 2년째 이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 빨강색 화살표 제가 써놓은 대로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1.23, 1.21%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한 2, 3주 만에 1.92까지 확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관세 영향이라는 게 실제로 물가에 이제 실제 투영이 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예의주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조금 꿈틀꿈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연계된 얘기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포드가 가격 올리겠다. 그리고 16개 CNBC에서 발표, MBC에서 발표한 16개 대형 브랜드가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되겠다. 뭐 그중에 이제 트럼프한테 전화 받고 뭐 가격 올리지만 니네가 뭐 이런 잡음들이 좀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매 판매가 0.2%네요. 컨트롤 그룹 GDP 반영되는 소매 판매가 통제 그룹이 지금 0.5 지난달에서 0.2 마이너스로 떨어졌단 말이죠. 소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산업 생산이 YOY와 먼서머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5였으니까. 그런데 그 하부 지표 중에 Manufacturing Production이라는 제조업 생산, 네.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게 지금 전달 플러스 0.4에서 이번 달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0.4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세 자체가 이 관세 때문에 점점 이제 좀 부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 하반기에 이 관세 때문에 경제 부진 이런 것들이 확인하는 수치가 벌써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아까 1, 4분기까지는 괜찮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에 발표된 팩트셋 그 어닝스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요게 지금 요 그래프가 기업 이익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매달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이 회색 그래프가 지난 3월 말에 예상했던 각 업종별 이익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 추이인데 투데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현지겠죠. 현지 시간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 반 지난 현재로 보니까 이익 성장의 전망치가 회색치보다 지난 짙은 그래프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익 성장 빠지고 있고 매출 성장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든가 매출,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10년 스팬으로 주가의 장기 흐름을 잘 설명하거든요. 성장을 나타내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 성장인데 이게 매출 성장 예상이나 이익 성장 예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조금 위험 요인이 아닌가 주가에는. 뭐 여전히 애도 불구하고 네. 정부의 실탄이라든가 뭐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라든가 정부 지출을 또 이제 예산안 합의가 되고 나면 TJ 때문에 그 유동성을 좀 빨아들여서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정부 지출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에도 불구하고 뭐 DB 그렇게 얕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떴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좀 이익 실현성 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좀 차피한 시장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은 할 거다. 뭐 요 정도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위험 요인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 부과하고 나서 다 언급됐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언제 발언되는지 숫자로 하드 데이터로 언제 찍히는지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졌어도 시장은 V자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일단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위기가 터졌을 때 뭔가 하나씩 카드를 미국 시장이나 증시나 채권 시장에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 거라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시장을 좀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로 저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멘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레그람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